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만큼 그 영향을 지켜보는 차원의 동결로 풀이되는데요. 금리 동결이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회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저희가 오늘 토론하기로 돼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금리 결정에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황세훈 연구위원님, 지금 시장 보면 오늘 지금 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영향을 지금 금리 동결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을까요?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전에 시장 전문가들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2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95% 정도가 지금 동결 가능성을 예상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었고 한은이 동결이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결정에 크게 동요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현재 오늘과 같은 이런 대규모 지금 하락 장세는 금리 동결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전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뭐 예상한 대로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올렸고요. 근데 뭐 심적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뭐 가계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차기 수장한테 그 책임을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이주열 총재 임기가 곧 끝나는 끝나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과제를 좀 넘긴 측면이 있다. 혹시 정치적 대선이 이제 3월 9일인데 그런 대선도 혹시 금리 이런 결정에 좀 영향을 주었을까요?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게요.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0.25% 인상을 하죠.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 11월 달에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1월 달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죠. 그래서 이제 2달 연속 올렸다가 아니라 2번 연속 금통이 12월 달에는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연속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보통 통화 정책의 변경이 일어나고 이것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올렸고 1월 달에 올렸으니까 두 번 올린 거면 우리가 이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외의 중앙은행들보다 우리는 조금 더 템포를 지금 빨리 가져가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이나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 결과를 조금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도 사실상 금통위 내에서 많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에는 거의 동결을 만장일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견이 이제 없었던 거죠.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 이번만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만 보면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 같은 건 왜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이제 견조한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 소비가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전체를 보면 성장률이 한 3% 정도를 이제 유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한 것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물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3.6%를 기록했습니다. 3%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 2%인데
후반 정도가 예. 되고 있다고 이제 이주열 총재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의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금통위원회를 비롯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제전망 발표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당초 원래 올해 2%였는데 뭐 3% 넘게 전망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전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나온 그 예측치들을 살펴보면 올해 3%가 안 될 것이라고 예측치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예측치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지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 지금 1월 달 인플레이션이 3.6%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처럼 유가가 불안한 모습, 그다음에 국제 곡물가가 불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상반기 안에는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국은행도 현재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시장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요. 따라서 2%의 달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다. 따라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한국은행이 3%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 안정을 제 1번으로 우선시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요인들도 좀 작용합니까? 뭐 성장이라든지 뭐 고용 이런 변수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희 나라는 고용은 생각하지 않고요. 금융 안정을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네, 성장이나 금융 안정 그런 면에서 이번에 동결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결정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연준 회의가 3월 중순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황수현 의원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뭐 폭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3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3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훨씬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써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뚜렷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부정적인 충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준은 잘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7.5%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무려 9.7%.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거의 3배 정도, 아니 2배 이상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과연 연준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오히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그런 이제 이런 관점을 유지를 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볼커 이제 연준 총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거의 2년에 가까운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기필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연준에 던져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그리고 3월 달에 0.25%가 아니라 오히려 0.5% 정도 인상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합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있다. 네네.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7.5%라는 것은 이제 그 82년 4월 이래 그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았던 것은 거의 4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엄청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뭐 지금 고용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판단할 때는 이제 이 고용하고 이제 물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하는데요. 둘 다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수준이고 높은 수준이고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도 아까 3월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들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의 침공이 오히려 금리 결정을 조금 제약하는 금리 인상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인상폭도 조금 더 높이지 못하게 제약하는 그런 요인은 안 되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왔냐 하면 이제 이러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에너지 가격들을 이제 폭등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연준이 이제 이 판단 미스를 해서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면 더 올리게 되면 그 시장의 충격들이 더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자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더 치솟으면 그것 때문에 연준의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의견이 다른데요. 연준의 판단이 흐려진다라기보다는 연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가져오는 영향력들을 살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라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유가 상승이 되겠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압력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러시아의 그 원유와 천연가스가 서유럽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당 기간 더 길어질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경로,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해서 교란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것. 그다음에 유가라는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소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서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그런 곡물들이 수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의 생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요. 밀과 옥수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침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침공을 하게 되면 지금 3월 달이 다 됐잖아요. 파종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이제 곡창지대, 그 평원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씨를 뿌리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올해 곡물 가격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 가지,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함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 식량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제 정치 이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그리고 대립이 훨씬 더 격화되는 상황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는 침체를 안 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잡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이냐.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 잡는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0.5%포인트 인상도 정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동결이 됐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금리 야금야금 오르고 은행 대출금리는 뭐 지금 연 6%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비록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됐지만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50bp 정도 올라가면은 한 우리 시중에서 한 6조 원 정도 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연장이 되니까 더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가계의 부담들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는요, 계속. 근데 뭐 이번에는 동결이 됐지만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올해 금리가 계속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계 이자 부담들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게다가 또 이제 이 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뭐 이제 하락한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뭐 약간 영끌족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의 빚내서 집을 산 분들, 네 그런 부담들이 분들,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좀 증가세가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죠 현재 그런 은행들의 어떤 통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이제 증가되는 폭을 보면 사실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이제 한 해 동안 134조 원 정도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는데 그거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1분기에서 3분기에 발생을 했고요. 4분기에는 20조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증가분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조 정도가 3분기 동안 발생을 했고요. 마지막 4분기에 이제 전체 이제 조금 증가 속도가 둔화가 돼갖고 한 20조 조금 안 되게 지금 이제 증가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체로 보면 134조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증가폭,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억제를 해서 이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그러니까 증가율 5에서 6%로 금융당국이 이제 이 선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대출 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진정시키는 게 이제 이 정도였거든요. 물론 4분기에 이제 조금 분명히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나타났고요. 이러한 추세는 올해 1분기, 2분기 내지는 올해 내도록 이제 증가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뚜렷하게 줄어드는 더더군다나 이자율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채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1,860조 정도 지금 가계 부채가 쌓여 있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1%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1월 달에 한번 올렸고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 올해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가계당 연간 이자 상환 부담액이 약 90만 원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 비용만 1년에 90만 원 이상 지금 늘어날 걸로 거의 이제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셔도 돼요. 100만 원 가계당 그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가계에 주는 그런 함의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은 한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가계들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겠네요. 계속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금통위 올해 이제 뭐 한 몇 차례 남았습니까? 계속 금리 인상은 앞으로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뭐 한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해서 이제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1.75나 그 이상 정도까지는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딱 달려 있긴 하지만요.
1.75% 정도. 네. 지금 마침 그 이주열 하는 총재도 뭐 시장에서 1.75%에서 2%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금통위와 뭐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세 차례 더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5%인 예. 거고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금통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통위가 7번 더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2번 내지는 3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보다는 3번의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합니다만 3번 정도? 시장에서는 2번 정도 인상 예상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안 열리고요. 3월에는요? 예, 3월 달엔 금통위가 없습니다. 4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네. 3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FOMC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를 아마 인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4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4월 달에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오히려 상반기 쪽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더 집중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2번 올리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의 내지는 상반기에 2번은 기본으로 가고 하반기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에 조금 이렇게 선제적인 금리 인상 뭐 이런 걸 조금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그런 선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하반기가 되면 양적 긴축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그동안 미국 국채를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거든요. 국채를 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풀었는데 그 덕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4조 달러였다가 이게 거의 9조 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채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면서 또는 만기가 도달한 채권은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규모를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지금 활용될 가능성이 예상이 금리도 올리고 돈도 빨아들이고 예, 두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조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 상승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양적 긴축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예. 한국은행도 상반기에 조금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상황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이렇게 말에 예상하는 거죠. 동감합니다. 예. 그 긴축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7월 달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월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는 뭐 5월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이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방향들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적 긴축, 기준금리 함께 올리는 거 이런 게 좀 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이주열 하는 총재 이제 연임을 하셔서 네. 다음 달 말이면 8년의 임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죠. 황세현 위원님, 뭐 8년간 하는 총재 한 분 정말 드물어요. 드물죠. 네. 잘 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 충분히 이제 무난한 수준, 시장이 원하는 내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국은행은 사실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잖아요. 그러한 통화 정책, 코로나도 있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이벤트들에 충분히 유연하게 잘 통화 정책을 수행해 왔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주열 총재의 그간의 업적? 사실 뭐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가계부채가 뭐
하는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사실 그런 면에 좀 아쉽다는. 네. 혹시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 우리 황 의원님이나 이 교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적정하거나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 이미 이제 후보 인선들 후보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은 시작된 것 같고요. 지금 하마평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학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현직 또는 전직 한국은행 한국은행 출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해외파, 그다음에 학교 교수님들이겠죠 주로 학계,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출신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해외파부터 살펴보면 지금 많이 이제 하마평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IMF에 계시는 이창용 국장님, IMF 아태 담당 국장님, 그다음에 신영송 BIS 국장님, 신현송 BIS 국장. 네, 이렇게 두 분 정도가 해외파 중에서는 지금 하마평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계 교수님들 이제 중에 거론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서울대에 계시는 김소영 교수님이나 혹은 한양대 하중경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두루 학계에서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그 부총재를 맡고 계시는 이 부총재님 이런 분들이 그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적절한 그런 분들 후보 분들을 찾아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죠. 네. 이 교수님 혹시 그 외에 다른 분 거론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 정도 군에서 결정할까요?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뭐 충분히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우리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